심층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금요일 저녁 어딘가에서 여유롭게 혹은 퇴근길에서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사실 가볍게만 들으실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세금 얘기할 건데 귀 쫑긋 여시고 여러분들의 세금 관련해서 변화 그리고 고민이 있으셨던 내용들에 있어서 오늘 관련한 내용들을 한번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다가 내 돈 안에서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하죠. 요거를 아낄 수가 있었는데 혹은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세금을 조금은 줄일 수 있었는데 혹은 피해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탈세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세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무법인 리츠의 이장원 대표 모시고 자세하게 세금 부분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꺼비 우리 세무사님, 네. 여전히 두꺼비처럼 잘 뚝심 있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세금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궁금증, 우리 작가님이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내용들이 되게 많으셔서 개인 사심을 굉장히 많이 담았다고 네. 하는데 세금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문의를 제일 많이 받으세요? 우선 많은 문의는 이제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주택 관련된 세금 얘기 몇 마디를 하셔가지고 네. 그게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건데 우선 다주택자 중과세 이제 유예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분들의 세법이 많이 복잡해지시거든요. 네. 근데 실무를 하다 보면 이제 전 실무를 하니까 그러면 5월 9일 전에 잔금 치르면 되지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매매계약서를 써야 돼요 거의. 쉽지 않잖아요. 사실 매매계약서 쓰기 전에 그리고 토호제 때문에 네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사실 그 15일 이상 걸리는 토호제에 먼저 적용받고 계약서 쓰고 계약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련의 절차가 엄청 복잡하고 맞아요. 일단 많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토호제 신청할 때 이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계약서 쓰고 나서 쓰는 줄 아는데 네네. 토호제에 걸린 아파트 지역은 2번 써야 돼요. 이게 두 개가 그리고 각자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의뢰 맡기실 때도 두 번째 일반적인 자금 조달 계획서만 네. 맡기시는데 제가 그러면 토호제니까 그럼 토호제 맡으실 때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어떻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에? 그게 뭐예요? 그거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알고 봤더니 중개사님이 대충 물어본 걸로 쓱쓱 쓰고 그래요? 해서 매치가 안 돼가지고 연락 오고. 문제가 또 그런 발생, 매매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네, 매매 발생하나요? 이후에도 이제 취득 자금에 대해서 혹시나 이게 증여 아니냐. 그냥 처음 쓸 땐 자기 자금이라고 그랬는데 네, 나중에 뒤에는 막 차용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매칭이 안 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자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비거주 하는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거 많이 해주는 게 맞냐. 그래서 80%를 지금 50%까지 낮추는 걸로. 네. 그러게 되면 제가 이거 시뮬레이션 딱 어저께 해보고 사실 제 거 채널에서도 오늘 촬영은 했는데 오늘 안 올라와요. 이제 여기서 먼저 말씀하시는 여기서 약간 먼저 네, 말하는데 네. 세액 차이가 그래도 좀 납니다. 그래서 꽤 이거 관련된 문의 결국 주택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코스피 5천 찍었잖아요. 네, 또 네. 그래서 ISA 계좌 문의가 ISA.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식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쭤보죠. 부동산 세금 얘기도 하고요. 또 깨알 디테일, 현금 관련해서 또 이체 이런 내용들도 저희 오늘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셨던 내용 메모하시면서 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ISA 안 하면 손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실 거고 이미 많이들 계좌를 가지고 그렇죠, 있으실 텐데 이게 진짜 의미를 파악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 손해죠? 우선 ISA 계좌 지금 이미 700만 개 넘어갔습니다. 700만 개. 1인당 한 개 만들 수 있는데 700만 개면 제 아들 빼고 다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런 느낌인데. 웬만하게 네. 직장인분들은 또 다 가지고 그렇죠. 계시고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다 있는데 당연하지만 세금 혜택이 큽니다. 이게. 세금 혜택 네. 얼마나 커요?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돼 있지만 저는 절세 계좌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연말마다 항상 얘기 나오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이제 예금에서 플러스 300만 원 벌고 펀드에서 손실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300만 원 벌고 이런 식으로 각 계좌마다 이렇게 이자 소득이나 손실이나 이런 게 각자 발생하는데 네. ISA는 여기 하나로 다 해라. 그래서 너가 개인 종합에 대한 자산 관리 이걸로 하면 혜택을 좀 봐줄게. 이 관점인데 첫 번째로는 20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가 돼요. 200만 원 그리고 초과되는 부분에 9.9%의 이제 분리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이자소득세는 15.4%일 때요. 네. 배당소득세도. 네. 그것보다 우선은 한 5% 이상 낮으니까 그쵸. 그게 이제 유리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은퇴하신 분들한테 음. 이거 좀 많이 강조드리고 싶어요. ISA 계좌. 왜요? 왜냐하면 ISA 계좌에서 수익이 창출되면 네. 200만 원 비과세 그다음에 분리과세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얼마를 벌어도 이건 건보료에 합산이 안 돼요. 오, 네.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상당히 네. 중요해요. 그래서 건보료 같은 경우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까지는 딱 0원이에요. 근데 1,000만 원에서 1,001만 원이 됐다 가정해 볼게요. 네. 얼추 계산하니까 한 6만 6천 원 내야 돼요. 6만 한 7천. 달에? 예. 은퇴하신 분들에게 사실 그 돈이 커요. 그렇죠. 1년 지나면 그게 그래도 막 7, 80만 원 네. 하니까. 근데 ISA 계좌에서 운영해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포함되는 소득이 아니에요. 이게 조특법상 소득이라서 다 빼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금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좀 접근하면 좋고, 연에 이제 한도나 그다음 손익 통산이나 뭐 다양한 장점들이 존재하는데, 어찌됐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여윳돈이 있었을 때 그래도 해라. 왜냐하면 ISA 계좌로 수익이 창출되더라도 3년은 기본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죠. 3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득이 생기면 그때 해지해야 딱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실현이 되는 거라서 가끔 사회초년생분들이 이제 주식 좀 잘 되니까 막 가자 하면서 이제 막 그냥 다 넣으면 이제 본인 생활비가 없어지니까 맞아요. 또 빼면 이게 원금은 뺄 수는 있지만 또 번거롭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넣을 수 있는 만큼을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무조건 다 절세하면서 들어가면은 맞습니다. 나중에 내가 현금이 없어서 어디에 차용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계산을 잘 하시고서 ISA 계좌를 운용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ISA 관련해서는 이미들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 ISA 계좌 배당주 세팅하면 좋다. ISA도 단타인가요? 아니죠. 예, 암살자님 그거는 예, 여러분들이 뭐 선택을 하시겠지만 보통 ISA 계좌를 통해서 단타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단타보다는 그게 제일 비중이 높은 것 네. 같아요. 이제 국내 상장되어 있는 이제 해외 지수, 지수 인덱스 예, ETF. 지수 ETF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ISA를 만기가 되면 요거 이제 또 연금 계좌로 옮기고 뭐 이런 맞습니다. 이제 거기서 또 세액 팁들도, 공제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이제 나의 세금이 뭐 엄청나게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그 엄청남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일부 절세를 해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할 수 있으니까 빼놓지 말고 정말 안 갖고 있으면 손해니까 안 갖고 계신 700만은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50만 원 이상 가족 또는 본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입금하면 조사된다는 말이 이게 사실이냐. 그래서 이거 약간 카더라가 되게 많아요. 유튜브 보면은 썸네일에 맞아요. 여러분 얼마까지 이체해야 이거 안 잡힙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기준 진짜 있는 거예요? 아, 좀 너무 자극적으로 네. 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 생각에는. 이제 그 당시에 시스템적으로 뭔가 이제 국세청도 AI로 뭐 계좌를 다 보내만해 네. 막 이러면서 진짜 다 봐요? 뭐 볼 수, 잡히겠죠? 네. 근데 사실 개인의 계좌를 어떤 목적 없이 보는 건 국세청도 못 합니다. 그쵸, 그쵸. 그건 개인정보법에 있고 네. 금융관련법에서는 세무조사가 명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 지금 할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었을 땐 계좌를 열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것도 은행에 요청을 해가지고 열람을 했다라는 것도 추후에 봤거든요. 그쵸. 또 계좌 내 주인도. 계좌를 봤다라는 것을 제가 인지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우편물로 네. 받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50만 원, 49만 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는 제 채널에서 이렇게 자극적인 걸 찍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너무 낭설이고 네. 공포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거 다 카더라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너무 카더라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까지 볼 만한 그리고 국세청에 행정력이 없어요. 아니 국세청 공무원분들이 뭐 밥 먹고 계좌 보고 있겠어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쵸, 그쵸.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계좌가 몇 천만 개인데. 근데 이게 언제 이제 이슈가 되냐면 네. 결국은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딸에게 줬어요. 계속 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 또 상속의 예, 문제가. 상속은 무조건 세무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세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주로 아, 이제 무슨 나이가 있으세요? 부모님이 조금씩 이제 네. 돌아가시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이 상속세 할 때 네. 과거에 만약에 부모님이 뭐 대학교 입학 등록금 혹은 이제 뭐 집 전세 자금에서 뭐 일부 조금 빌려준 거 이런 것들을 다 기억도 안 날 그 작은 금액까지 다 소명을 하라고 아, 하는데 이건
기억이 안 난다. 요건 맞아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세법상 올바른 금융 습관으로서는 이제 계좌 이체를 받으면 사실상 그때는 예를 들어서 소액이더라도 나는 그때 생활비였다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제 세무조사가 일어나면 아니 사실 이렇게 받으셨지 않냐. 근데 너무 소액은 넘어갈 때도 있는데 그 너무 소액 기준 얼마예요? 뭐 5만 근데 원? 이게 또 조사관님마다 좀 달라요. 아, 깐깐하신 분들은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손녀에게 음. 청약저축 2만 원씩 네. 이제 10년간 120번 넣어준 거. 네. 그러니까 그것도 포착이 됐었어요. 그것도 문제가 된 예, 거예요? 그걸 조칭이니까. 어. 아,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자산 형성을 하면 소액이어도 어차피 청약저축이란 건 저금이니까 네. 현금성 자산을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40만 원에 대해서 이게 추징하니까 56만 원 나오더라고요. 아니,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극단적인 사례를 저는 너무 조사를 이런 걸 많이 네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씀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학교 등록금 그건 비과세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등록금 내라고 준 돈이다. 그건 괜찮다. 자녀가 대학교 때 무슨 경제적 활동을 하냐 그러면 피부양자의 생활비고 등록금이니까 요건 패스. 그리고 해서 자녀가 몸이 아파서 병원비 내줬어. 병원비도 패스. 네, 그것도 당연히 패스. 근데 그때 그게 병원비인지 아닌지를 적어놨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병원 기록이 있다거나 그렇죠. 그런 걸 다 증명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교의 등록금이나 아니면 병원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주체에게 바로 내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네, 왜냐하면 대학교에 바로 입금을 그쵸. 해주거나 차라리 그게 낫지. 네. 거쳐서 주게 되면 오해를 받으니까. 그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진료 기록을 통해서 있죠. 사실 내역을 빼기도 하는데 실무에서는 병원 기록이 5년밖에 안 남아요. 우리가 뗄 수 있는 게 5년치밖에 안 돼서 그쵸. 그 뒤쪽에서는 또 좀 애매할 수도 있다. 이게 상속받으면 몇 년치까지 이거를 봐야죠? 상속은 딱 10년치 거 봅니다. 10년치를 본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때 많이 말씀드리는 네. 사례가 9년 11개월 28일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전세자금 3억 원을 준 거예요. 네. 근데 기억도 안 나. 근데 딱 3일만 좀 지나셨으면 진짜 넘어갔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랑 증여가산세랑 상속세랑 내니까 한 2억 3천만 원. 이게 돌아가신 날 기준인 건가요? 그래서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일할로 딱 10년 봅니다. 10년.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안 냈던 증여세부터 상속세 하니까 2억 얼마 내니까 네. 이게 좀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뭐 49만 원 나눠서 보내면 된다. 뭐 이거 다 떠나서 10년 안에 부모님이 나의 계좌로 그게 뭐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이런 것들이 왔던 그 흔적이 있다면 그게 다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때 19살이고 당연히 생활비 받은 거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소명이 들어가면 이제 그게 익스큐즈가 되는 거죠. 성인의 경우에는요. 성인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직장인. 결국 핵심은 경제적 능력이에요. 왜냐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을 받았다. 그렇죠. 그러면 그건 피부양자의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고객 중에 아이돌이 있어요. 아이돌. 미성년자. 궁금한데요. 형이죠, 형. 전 형이라고 부릅니다. 저보다 돈 많이 버니까. 형. 예, 부모님은 형이죠. 이런 거. 네. 그분은 이제 경제적 능력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에게 생활비 받으면 증여라고 오해받을 수 있죠.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사실 부모님께서 운용을 해주고 계셔서 너는 아직 어리니까 용돈을 받아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부모님 계좌에서 아이 계좌로 옮겨지면은 그거는 증여가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과세관청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분이 이제 수익을 벌면 부모님한테 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상계를 하게 돼요. 그쵸, 그쵸. 서로 주고받은 것을 그래도 좀 서로 이제 상계 쳐줄게. 그런 것들은 이제 합리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돈을 오가는 거는 이건 49만 원 기준이든 뭐든 그냥 관련해서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맞습니다. 있어야 하고 예. 그리고 돈을 만약에 부모님께 내가 용돈을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증여로 아유, 간주되지 그렇지는 않아요. 않아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용돈 받을 쯤엔 대부분 은퇴하셨을 때라 반대로 나의 피부양자 생활비예요. 내가 부모님을 이제 부양해야 되니까. 네. 그런 그거 관점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부모님에게 병원비 내주고 이슈가 되는 게 역으로는 간병비. 간병비가 월에 막 기본 400만 원씩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 준 것도 마찬가지로 상계로 또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가족 간에 돈 거래하는 거 이게 어디까지가 생활비고 어디부터가 증여인지를 그러면은
참 우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상속 기준으로는 사실 계좌 이체된 내용 서로 상기하고 네. 서로의 이제 원인이 어떤 거였냐를 따져서 그때 생활비냐 증여냐 이걸로 따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쨌든 그냥 꼼꼼하게 엄마한테 내가 돈을 바꿔주고 뭐 이런 거를 모든 것들을 일단 엑셀 파일로 쫙 해가지고 10년치는 일단 정리해두는 게 안전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이제 와병 중이시거나 부모님이 그러면 저는 사전 상속 플래닝으로 10년치 계좌를 한번 봐봐라. 왜냐하면 이게 기억이 본인은 하나도 안 나는데 아버지는 딱 보자마자 아 그때 너 그거였잖아. 이래 또 기억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기록들을 좀 남겨두는 걸 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기록을 안 남겼을 때 결국은 자기는 답답하고 네. 내가 이거 왜 받았지 막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진짜. 아, 저 그럴 때 괜히 억울하게 이제 세금 내면 본인 네. 입장에서 너무 이제 화가 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증여 얘기 뭐 이런 거 나올 때는 보통 이제 부동산을 맞습니다. 뭐 매매할 때 맞습니다. 항상 내가 이 돈이 어디서 났냐를 소명해야 될 때가 한 번씩 쫙 이제 맞습니다. 국세청에서 스크리닝을 하게 되고 말씀해 주셨던 이제 상속을 맞습니다. 받는 그 네. 시기가 되면은 10년치를 쫙 스크리닝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걸 사실 먹고 살기 바쁘고 돈 버느라 바쁜데 매일매일 그거까지 다 이렇게 체크하기는 그렇죠,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대비하는 게 좋다. 그래, 그나마 좀 큰 가이드로 왜냐하면 일반적인 분들에게 막 이렇게 현미경으로 막 2만 원 이렇게 네, 보진 네, 않아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이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네. 거지만 좀 이런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자녀에게 뭐 100만 원 이상 준다라는 건 분명 어떤 목적이 있었을 때 주는 것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이제 임신과 출산. 맞아요. 엄마가 이제 딸이 임신과 출산했는데 용돈 주고 싶잖아요. 그럼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이제 공제도 생겼죠. 증여 1억 원 더 줄 수 네. 있는 걸로 출산이랑 혼인 공제.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하고 그 범위 아니더라도 메모를 네, 작가의 해두는 게 기록을 남겨두는 건 참 도움이 돼요. 왜냐면 네. 본인이 어차피 기억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번 그걸 계산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아, 쉽지 않죠. 그 그건 1억 불가능해요. 기준으로 해서 네. 지금 뭐 9,652만 원 남았다. 저도 기억 안 하는데요, 저는. 예. 엑셀 파일 하나 만드는 게 차라리 편할 것 같기도 하다. 그럼 가족 간의 돈거래는 명확하게 그냥 메모해두는 방법이 가장 최선인 거고 어느 정도 금액 그런 기준으로 뭐 이거 뭐 49만 원 넣고 50만 원 이거는 이제 의미가 네. 없다라는 거죠. 이 소액의 그 가액이 뭐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이제 많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네. 자극적일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은 거지만 국세청도 보도자료를 냈었어요. 해명자료. 이런 거 아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 현금 뺄 때 얼마씩 빼면은 국세청이 모른다. 근데 사실 하루에 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600만 원 제한인가 그렇잖아요. 이제 우선 창구에서는 뽑을 수 있는데 ATM에서 뽑을 수 있는 건 한 번에 100만 원, 네. 이제 하루에 600만 600만 원, 원. 6번. 근데 이거를 또 이제 한 49만 원씩 빼면 괜찮다. 49만 원씩 넣으면 괜찮다. 이런 이제 얘기들은 낭설이라는 네. 거죠.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한 2, 3일 뽑았다. 그럼 옆에 이제 경찰 아저씨가 서 계실 거예요. 네. 보이스 인출책인 줄 알고 잡아갑니다. 요새는 저 너무 신기했던 게 전화 중에 돈 송금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화면에 떠요. 네. 전화 중에 송금하면 그렇죠. 문제 다 있을 수 떠요. 있다. 네. 조심해라. 그런 내용이 떠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청원 경찰분들도 돈을 네. 계속 뽑으면서 막 두리번거리면 가서 말하시더라고요. 혹시 전화 받고 뭐 어떤 일이냐. 요새 보이스피싱이 너무 날려가지고 네, 그게 보이스피싱과 다 관련돼 있습니다. FIU랑 연결돼 있는 거라. 이게 또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는 만약에 큰 돈이다. 이러면 또 차용증 쓰면 괜찮다. 그리고 이자 따박따박 주면 상관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차용증에 앞서서 항상 선행이 있어요. 선행이. 어떤 선행이요? 자녀의 경제적 능력만큼 빌려줘야 돼요. 이 자녀가 네, 돈을 벌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맞아요. 이만큼 빌려준다. 맞습니다. 그 기준 그러면은 혹시 뭐 퍼센테이지 이런 거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세법에서는 이자율 4.6%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 이자율이요? 네, 그러니까 법에서는 4.6%딱 정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맨날 나오는 게 이제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거기 하면 꼭 나이가 나와요. 자녀의 30대 초반의 자녀가 네. 30억 원을 빌려갔다. 뭐 몇 년 동안 갚는 그- 거죠? 네. 그래서 그걸로 부동산을 샀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자만 계산해도 네. 얼추 계산해도 1억 한 4천, 5천 되거든요. 4천이잖아요. 연봉이 그러면은 한 3억 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새우 나의 이제 금액이 음. 월마다 적어도 1,000에서 1,200만 원씩은 줘야 된다는 그쵸. 얘긴데. 근데 그 자녀분이 버는 소득이 새우가 막 300만 원이다. 그 본질 자체를 안 믿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차용증이라고 쓰긴 했지만 네. 이게 너무 소액이다. 이건 그쵸. 믿을 수가 없다. 어.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걸 그런 증여로 경우에는 이제 간주해요? 과세관청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접근이에요. 이 전체 액수를 증여로 이제 과세를 할지. 네. 근데 나는 진짜 이거 부동산에서 소득 발생하는 것까지 갚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믿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적게 내고 있는 이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 또는 절이 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게 네. 있는데 법에서 정하는 이자율 4.6%와 본인이 실제 주고 있는 이자액과의 차이가 연에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그것도 증여 재산으로 봐서 과세합니다. 추가로. 네, 그러면 방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연에 뭐 거의 한 1억 정도가 이제 증여 재산가액이 돼서 그렇죠. 증여세가 매년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쌓이게 될 거예요. 뭐 이런 주장은 못 하나요? 우리 아이가 지금은 연봉이 3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아우, 포텐이 아주 큰 아입니다. 앞으로 1년에 30억씩 벌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겠죠. 우선은 조사 시점에 그 상황까지만 보고 차후는 그러면 차후에 저희가 채무 사후 관리를 하겠다. 이거 근데 되게 중요한 질문이세요. 왜냐하면 채무 사후 관리가 그게 뭐냐면 뭔데요? 이렇게 이제 조사 한번 나오면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속된 말로 이번에 막 이게 한번 이제 7회를 했으니 우리 이제 조사 안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는 야, 이자도 갚지 마. 근데 확인 안 할 수도 있어. 이러면서. 채무 사후 관리라 그래서 그래 부모 자식 간의 특수관계인 간의 채무는 국세청에서 기록을 다 해놔요. 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체크를 해요. 네. 근데 30억 원의 그 이자 한번 조사 나왔다. 뭐 증여세 조금 맞았다고 해서 앞으로는 이제 안 맞겠지 해가지고 이제 이자를 만약에 1원도 안 갚았다. 네. 그럼 한 3년 있다가 또 때려요. 근데 이때는 위험할 수 있죠. 왜냐? 방금 종전 케이스는 그래도 이자 본인이 번 돈에 조금이라도 갚았잖아요. 변제에 뭔가 이 내역이라도 있는 건데 그동안에 이자 1원도 안 갚았으면 이제는 당신이 이 시점에 증여 방금 30억 총액을 증여한 거다. 라고 봐서 30억을 딱 갑자기 과세를 해버리면 와, 증여세랑 가산세 하면 적어도 한 15억에서 20억 나와요. 예. 그 정도면. 네. 오. 그러니까 꽤 센 거예요. 한 번에 그쵸. 맞으면. 한 15억 정도 나올 거예요. 물론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많지는 않죠, 많지는. 30억 증여받는 분들의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와, 3억으로 줄여볼까요? 3억으로 줄였을 때는 좀 3억으로 괜찮죠? 줄였을 때는 이제 한 6천. 어, 그래도 꽤 큰 거죠. 네. 그리고 그 증여세는 자녀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상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인 보통의 이제 뭐 신입사원 기준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대기업 기준으로 뭐 한 연봉이 5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3억 정도 증여받는 건 괜찮아요.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 기준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3억 기준이 정도면. 뭐 몇 퍼센트예요? 뭐 연봉의 뭐 몇 퍼센트? 뭐 그렇지는 이게 않고 있어요? 결국 빌린 금액의 4.6%. 3억에 4.6% 하면 연이자가 그래도 한 1,300, 1,400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는 감당 가능하네요.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으니까. 그 대신 꼭 이제 이자를 변제한 내역을 만들거나 그렇죠. 그다음 원금 상환 내역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기준도 있어요? 이게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 게 꼭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 다 상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계속 내다가 뭐 어머니 그러게 아버지 하시는 때문에. 경우도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전제 조건을 좀 달죠. 그래도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대부분 돈을 빌렸을 네. 테니 이 부동산을 팔 때 일시 변제한다. 뭐 당연히 그 정도 전제는 걸어놔야지. 뭐 2100년에 갚는다 이런 터무니없는 건 사실. 예. 가끔 그러게 쓰세요. 그래가지고 2100년이요? 아버님이 그때까지 살아 살아 계실까요? 뭐 그럼 또 쉽지 그게 않아요. 징여로 예. 간주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계약서는 실질 자체를 믿기가 어려우니까 좀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드린 거죠. 제가 이 징여를 여쭤본 게 최근에 사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반적으로 자녀 집 살 때 맞아요.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집을 한 30% 싸게 이렇게 가족 간에 매매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 사례도 많이 늦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엄청 많죠. 이쪽 사례가 엄청 많고 네. 그다음에 작년 이제 6월 27일 날 이제 가계대출 규제 시작해서 이제 주담대가 6억 원이 맥스가 된 다음에 네. 이제 10월 15일 날 제가 알기로 이제 매매 가액에 따라서 6억, 4억, 2억으로 더 촘촘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요즘 이제 만약에 내가
자녀가 이제 어떤 다른 삼자로부터 부동산을 사야 된다. 그러면 매매 자금 예전에 은행 대출로 말 그대로 좀 했고 네. 그 다음에 뭐 갭 투자라고 하죠. 임대차 껴가지고 사고 뭐 네. 이런 거였는데 이거 임대차 사서 하는 것도 못 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아파트는 네. 실거주 2년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갭 투자를 임차인 안 있는데 못하게. 자녀가 거기 들어가서 구매를 하면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쵸. 임차인이랑 같이 살 수도 없고 거주할 수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불가능해졌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자금을 끌고 오는 게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가족 대출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죠. 이게 이제 한도가 좀 있긴 하지만 이제 이걸로 좀 빌리거나 그 다음에 이슈가 많이 생기는 게 사실은 이제 사업자 관련된 대출이에요. 사업자 대출 요새 많이 네. 그게 최근에 또 제 친구들도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사업자 대출로 해서 많이들 산다는데 저는 그거 듣자마자 아니 사업자 대출은 사업할 때 쓰라고 빌려주는 건데 그거를 부동산에 써도 안 걸려? 좀 다 걸릴 것 같은데? 아주 위험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절대 그러게 하면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버는 게 법인 자금의 유형이에요. 법인에서 자금. 네. 근데 자기의 법인의 이익 잉여금이면 뭐 예를 들어서 개인인 대표가 돈을 빌려가서 집을 산다 그러면 아 그 돈 빌려간 것에 대해서 이자만 제대로 갚은다 그러면 문제 안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법인에서 사업하겠다고 돈 빌린 다음에 그걸 대표자 집 사는 데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은 바로 이제 규제가 들어가죠. 규제도 규제인데 그건 약간 불법이에요. 법적으로도 네. 문제가 생기는 거 네, 아닌가요? 그 불법이에요. 그래서 법인자금 유용? 한 번 잡히면 제가 알기로 뭐 2년간 대출 안 되고 두 번 아. 잡히면 5년간 대출 못 받고 그다음에 대출금 뭐 전부 다 몰수, 몰수. 예, 뭐 그런 게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출이나 그런 게 빡빡해지니까 요즘은 이제 어떤 식으로 디벨롭이 됐냐면 어쩔 수 없어요. 순수 증여로 늘어났어요. 아 그냥 증여를 해주는 예. 거군요. 왜냐하면 토제는 증여는 토제가 안 걸려요. 예, 상속과 증여처럼 무상 이전은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안 받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공실 다 만들고 말 그대로 임차인 나가세요 하고 순수하게 본인이 주택을 증여를 해주는. 그러면 이제 증여세 관련된 세무조사가 그래서 늘어나고 있어요. 증여세도 그럼 엄청난 세수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겠군요. 예, 증여세 세무조사도 엄청 빡빡해요. 음. 이때 뭐 아까 좀 말씀드렸던 거랑 유사한데 네. 엄카 찬스가 걸리거나 엄카 찬스. 그러니까 증여를 받고 어쨌든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해서 뭔가 돈을 증여세를 내고 하려면은 여력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생활비가 없으니까 엄마 카드로 이렇게 쓱 네, 쓰거나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다시 증여로 그럼 그것도 네, 가져가게 그렇죠,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일반적인 것까지 그렇게 막 현미경처럼 보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네. 이제 잡혔던 케이스는 그렇게 엄마 카드를 받아서 네. 이분이 좀 너무 심했어. 어떻게 사? 금괴를 사고 그러니까 자산 축적을 아주 열심히 하신 거예요. 엄마 카드로? 예. 엄마 카드로 마치 금 산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이 그 금을 현물은 내가 가지고 예. 있고. 왜냐하면 어떤 자산 가치가 쭉 올라가면요 그거 관련된 세무조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금 가격이 무슨 막 7, 80% 올라가는데 야 저거 그러면 사놓기만 하면 돈 버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맞아요. 이제 말 그대로 그런 식의 이제 증여는 항상 이슈가 생기는 거죠. 금 얘기 나와서 그 말인데요. 요새 금 가격이 워낙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건 제가 뭐 너무 무지해서 질문 드리는 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금 많이 갖고 계신 분이 금괴, 현물로 금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걸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모르잖아요. 아 쉽지 않죠 진짜. 그거를 근데 자녀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도 모르겠죠. 엄마가 몰래 줄게 하면서.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현금화를 하고 싶어. 근데 금이 너무 이제 큰 금액이라서 뭐 1,000만 원이 넘어. 그 이제 금 거래소나 뭐 이런데 금은방 가서 1,000만 원의 현금으로 이걸 받게 되면은 그 순간 뭐 어디 파바박 하면서 막 신고가 되나요? 아 바바박까지는 아닐 거예요. 파바박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네. 그 내역 자체를 이제 과세관청도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의심을 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경제적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아 뭐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뭐 1,000만 원 정도는 입금될 수 있겠지 어디로부터. 네. 근데 그 금액이 이제 과도하게 크다. 네. 왜냐면 금괴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뭐 2억씩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몇 돈짜리죠? 그러면 금괴 하나가 막 이러면 야, 그러면 100에 야, 예, 이거는 너무 비싼데 그쵸, 그러면 그쵸. 야, 이거는 그럼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막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금괴 관련된 것들은 세무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서 몰래 조용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걸리실 수 있다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상속세 때 또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한 8년 전에 어머님이 금을 막 잔뜩 사신 거예요. 네. 근데 상속세 신고를 하는데 금 신고한 게 없어. 그래서 자녀분들 내역에는 금산게 있는데 그렇죠. 금 어디 갔어요? 이렇게. 네, 몰라요. 종로 금빵 막 이렇게 네, 나온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세무서에서는 그 거래 내역, 그 10년치 계좌 내역을 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준 사전증여만 보는 게 아니라 뭐야 금괴를 무슨 얼마를 산 거야? 뭐 2, 3억씩 산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 어딨냐? 그럼 자녀는 모르쇠 한다. 근데 아니 이게 모르쇠 할 일이냐? 그 덩어리 큰 금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래서 옥신각신하는 거죠. 네. 근데 진짜 그분은 억울해 하셨어요. 왜냐면 부모님 이거 누군가에게 준 거 같다. 난 솔직히 진짜 모른다. 나한테 준 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준 것 같아서 나는 그래서 정말 안 억울해. 받았다. 네, 더 억울해하는 게 상속인은 그걸 소명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소명하느냐. 그 다행인 건 2년 이내는 상속인이 무조건 소명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거는 과세관청에게 소명에 이제 공이 좀 있기는 해요. 총 10년에서 2년은 네. 본인이 소명을 해야 하고 그 맞습니다. 나머지 8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이제 따져가면서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금괴 얘기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막 이야기하시는데 요새 금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네, 맞아요. 금 맞습니다. 투자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지만 이게 증여하려고 많이들 좀 이렇게 많이 좀 축적해 두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요 관련해서도 분명히 이렇게 다 이렇게 추징을 하고 추론을 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님, 국세청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이제 세무조사나 이제 세금 관련한 뭐 가족 간의 증여든 뭐든 다양하게 제일 많이 쉽게 잡아내는 케이스는 뭐예요? 사실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게 정말 보편적인 것들. 첫 번째로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받을 10년치 때. 계좌 다 본다라는 거. 두 번째로 자녀가 부동산을 사는 순간 그 취득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요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계좌를 오픈하고 그래서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부터 제발 좀 잘 써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자금 조달 계획서 뭐 별거 있어라서 좀 대충 쓸 때도 많은데 네. 그 준비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사실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개사님 일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 증여로 오해받을 것 같으니 이건 세무사랑 좀 상담해야 되겠구나 해서 찾아오시는데 사실 저는 진짜 그거 관련된 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당신이 할 일이냐라고 하면은 아니 어차피 추후에 이거 이슈가 되면 선생님이 이거를 뭐 블랙머니로 번 게 아니라 뭐 범죄 자금만 아니면 사실 뭐 경찰이랑 연루될 건 없고 네.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지 않냐. 당신이 명확하게 본인 자금을 했으면 이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도 되고 대부분 물어보는 이유는 뭔가 증여를 받았다 이런 이슈이실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이제 뜨끔하시죠. 그러니까 봐라. 그럼 증여세 신고 차라리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안 하면 말이 되냐. 지금 선생님이 이러게 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저랑 조금만 하다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몇 개 가리고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알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밥만 먹고 케이스를 이것만 많이 하는데 보셨으니까. 좀 쉽죠, 사실. 진단 내리기가 너무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세금을 탈세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우리가 절세한다라는 개념은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뭐 이렇게 야무지게 우리 대표님처럼 이렇게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절세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지만 자꾸 탈세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뭔가 숨기고 이걸 이렇게 해서 돌려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금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위험할 다 수 나오죠. 있습니다. 예. 위험하고 오히려 이제 추징이 되면 더 많은 세금이 가산세가 너무 세서 그래요. 그렇죠. 가산세가 너무 세 무섭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가산세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화두가 되는 거는 앞서서도 저희가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양도세 관련한 변화가 생겨요. 네, 이게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집값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세금 부분을 건드리게 되는 건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고, 그럼 세부담이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지 뭐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 세무사님 좀 약간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네. 화면에 하나 계산 그래프 하나 보내드릴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일대랑 3주택자 중과세 일대 세액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양도가액은 진짜 15억. 왜냐하면 서울에 그냥 최근에 국민주택 규모의 그냥 평균 가격이 15억이더라고. 이미 많이 올랐죠. 취득가액은 7억 원. 그래서 뭐 막 2배씩 오른 경우 많으니까 딱 그 정도로 예시를 잡아봤어요. 사실 이게 제 케이스예요. 제 고객 케이스여서 실제로요? 그대로 예, 실제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 표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정황부터 궁금하실 건데 네. 이분이 종전주택이 있으셨고 신규 주택을 구입한 다음에 이제 3년 이내 팔면 종전주택을 비과세를 해줍니다. 네. 그게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 그래서 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좀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전하더라도 3년 이내에 팔어. 그럼 비과세 해줄게.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상속으로 이래 주택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이 3개가 돼요. 갑자기. 자, 그런 상황인데 본인은 비과세라고 판단해서 파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양도 차익이 12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1억 6천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맥스로 하면 1세대 1주택자 80%나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3,200만 원에서 쭉쭉 계산하면 간단히 한 3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되게 뭐, 이 정도는 뭐 내지. 되게 낮은 금액이에요, 사실은. 이건 거의 세금도 아니잖아요. 네. 네. 자, 근데 이게 방금 말했던 대로 주택 3개를 삐끗해가지고 잘못 판단하면 비과세가 갑자기 중과세가 돼요. 이게 제가 문재인 정권 때 했었던 케이스인데, 네. 왜냐면 2022년도부터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2026년 5월 9일까지 마찬가지로 팔았을 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자의 주택을 팔아도 일반 세율 적용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일반 과세였으면 2억 1,800. 근데 이 정도의 차익을 버신 분들은 그래 그 정도 세금 내겠지 인식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3주택자였었기 때문에 네. 비과세가 갑자기 3주택 중과세로 확 올라가 버려.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내겠어 하지만 갑자기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중과세는 아무리 100년을 갖고 있어도 0%예요. 거기다가 기본 세율에 플러스 3주택자는 30% 추가, 2주택자는 20% 추가입니다. 네. 3주택자 30% 추가가 돼서 5억 9,200만 원.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적혀 있지만 비과세 잘못 판단해서 비과세로 신고를 넣었다가 중과세가 된 케이스잖아요. 가산세가 한 20% 붙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적게 낸 거니까. 그럼 6억에 20%면 7억이에요, 7억. 예, 그러니까 7억 바로 가산세가 붙으면 7억이 붙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8억 벌었는데 세금을 7억 내야 돼요. 남는 건 1억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300만 원 기준에서는 5억 9,200만 원이 딱 170배 정도 돼요. 175배 정도.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는 너무 큰데? 그러니까요. 이건 너무 큰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26년 5월 9일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이제 부활되는 거라서 물론 그 시점하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달라요. 예전에는 막 갭 투자도 엄청 많았고 횡행했으니까 네. 제 고객 중에 진짜 주택 많으신 분 막 150채씩 있었어요. 진짜로. 갭 투자를 150채씩 네. 하신다고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제 아예 시대가 바뀌어서 네. 이제 똘똘한 한 채 기조가 5년째 거의 유지되고 있으니까 요즘은 상담하는데 주택 4개 있다 그러면 제가 오랜만에 놀래요. 와, 4채나 있으시냐. 감당 가능하세요? 맞죠. 종부세 감당 네, 가능하셨어요? 네. 막 이런 거고. 3채 정도 있으면 와, 많으시네. 대부분 뭐 2채 많으면 네. 이 정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제 이후에 팔면 내가 중과세가 나오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계속 보유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보유하는 전략이 아니다. 버티는 게 그냥 버텨지냐. 그냥 버티면 되지. 이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랑 재산세. 그렇죠. 그거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냐. 네. 그게 상당히 높을 거다. 왜냐면 앞으로 더.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예전보다 종부세는 더 커질 거다. 네. 근데 종부세 개편돼서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기본 가격이 높아져가지고 요즘은 1세대 1주택자인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는 인원이 상당히 늘었어요. 몇만 명 늘었거든요. 그러면 그 가액이 처음에는 이제 뭐 요 정도는 내지 몇십만 원. 근데 이게 100만 원, 1000만 원 넘어가면 이거는 부담되죠. 이건 너무 센데.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게 3년치 종합부동산세 계산 한번 꼭 해봐라.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걸 버틸 수 있는지. 감당 가능한지. 왜냐하면 주택 소유자 중에 60대 이상 분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럼 소득이 또 끊겼을 맞습니다. 때 부담이 더 크죠. 아주 정답이세요. 왜냐하면 연금 받아서 다 모아서 1원도 안 쓰고 종부세 내는 상황이 세금만 펼쳐지는 내야 거예요.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을 재봐야 돼. 그래서 5월 9일 이전에 그냥 내가 한 채를 팔까?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주택 가격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아깝다. 나중에 차익을 생각해서 그냥 들고 있겠다. 그러면 그걸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시던가요.
근데 또 증여세랑 네. 취득세는 또 생각을 예, 해야죠. 무비용이 아니니까 엄청난 비용이니까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요, 그 대표님, 내가 아무리 팔고 싶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월 9일까지 이거를 데드라인 안 넘기려면은 지금 당장 계약서 써야 되잖아요. 지금 토호제 들어가야 돼요. 네. 거의 그럼 그 정도예요. 너무 빠듯한데 사실 그리고 네. 우리가 시중에 집을 내놓는다고 그 비싼 집이 한 번에 나갑니까? 네, 쉽지 않죠. 대출도 진짜. 이렇게 네. 빡빡한 상황에서 내 쉽지 집을 않아요. 사줄 사람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지노는 언제까지였냐면 네. 2월 말까지 토호제 신청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2월 말까지 네. 토어제 신청 무조건 해야 된다. 토호제 기본 할 마음이 15일 있으시다면. 걸리니까 3월 중순쯤에 토호제 오케이 되면 그때 계약서 쓰고 그러면 잔금을 거의 45일 만에 치러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3주택자인 분들이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명확한 숫자를 모르니까. 그때까지 집을 못 팔거나 하면은 그 매물이 만약에 전세나 월세로 돌려진다면 그 금액은 더 올라가겠죠. 엄청 올라가죠. 그럼 집값은 뭐 네. 집값이고 전세 월세 가격이 앞으로 네, 5월 9일 이후에는 더 엄청 뛸 세- 가능성이 네. 있겠네요. 엄청 높을 그럼 것 같아요. 서민 부담 더 커지는데. 네. 그 월세는 사실 이제 그 데드라인이 좀 있거든요. 네. 뭐 120, 180일이 딱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야, 이 이상은 진짜 못 쓰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맞벌이 부부면 한 명의 급여를 막 월세까지 다 넣는다고 네. 하더라도 와, 이건 너무 비싸지 않아? 그러니까 그 맥스가 있어 버리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보증금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 받아서 종부세 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버티기가 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버티기도 쉽지 않고 팔기도 쉽지 않고. 네. 어떻게 더 예, 벌어? 세금, 예. 주식 열심히 해야지 더 벌어야 되나? 방법은 그건가? 그래서 이제 급매물이 그럼 나올 것이냐. 그건 또 퀘스천이죠, 사실. 그러니까 네.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못해서 이게 또 외국인들한테 엄청 노다지가 될 거라서 외국인들이 다 뭐 중국인들이 이거 다 받아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똑같이 이제 외국인도 토호제를 다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외국인도 거기서 실거주 2년 한다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규제처 측면에서는 이제 막 무작정 외국인들 매수는 조금은 트렌드가 이제 바뀌어서 쉽진 않다. 그럼 실제 우리 리치이기 때문에 또 리치 하신 분들이 많이들 상담하실 네. 텐데 그럼 어떻게 지금 어떻게 좀 정리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버티자라는 분위기십니까? 사실 빨리 자녀에게 주자 분위기. 증여 분위기다. 왜냐하면은 증여세랑 증여취득세를 내더라도 어차피 자녀도 결혼해서 주택 한 채 있어야 된다. 네. 이번 참에 주자.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안 쓰고 이제 실거주하면서 자녀에게 증여, 순수 증여해주는 전략으로. 근데 증여세가 너무 높기는 해요. 아주 증여세도 높아요. 그래서 요새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집 증여받고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게 그런가? 좀 있어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기엔 또 양도세가 일반 세율도 상당하거든요. 어쨌든 데드라인은 우리가 토어제 지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2월 말. 네, 저는 2월 말일 것 같아요. 2월 말까지 어떻게 됐던 네, 토어제 관련해서 신청을 해야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5월 9일 이전에 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토어제 할 때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니까 명확하게.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런 시뮬레이션도 돌려봐라. 이게 파는 사람 입장도 있고 사는 사람 입장도 세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이걸 조율이 되셔야 돼요. 항상 이제 연말정산 얘기하면서 세금 얘기 작년에 여러분들 많이들 찾아보셨을 거고 근데 이거 늘 들어도 매년 연초 연말에 항상 찾아보는 것 같아요. 올해 뭐 혹시 특히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세무사님이 올해 새롭게 나온 뭐 꿀팁이라든지 뭐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본인이 근로한 월수만 체크해서 줘야 돼요. 근로한 월수? 네, 왜냐면은 내가 3월에 취업을 했다. 네. 1, 2월은 사실 근로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1, 2월까지 체크를 하면 과대 계상돼요. 아 거기 체크하는 네. 부분에. 그래서 본인이 근로한 월수만 체크를 해서 주셔야 된다라는 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말 그대로 이게 대부분 총무팀이나 뭐 회계팀에서 자료 주고 그거 이제 담당한 회계사 사무실이나 세무사 사무실에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PDF 파일로 줄 때 그 국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본인이 좀 직접 내야 돼요. 추가 서류.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민감할 수 있어요. 말해서 난임 시술 치료비. 음.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게 진짜 실무인 것 같아요. 민감한 자료, 예를 들어서 월세 세액공제가 일반적인 사회초년생이 정말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건데 나 얼마에 사는지 알려주고 싶지 않아. 그럴 수 있잖아요. 되게 민감한 정보거든요. 그러면 연말정산 우선 2월 달에는 그렇게 있는 정보로만 제공하세요. 그것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클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본인이 직접 하면 돼요. 직접 하는 게 어려울 텐데. 어렵죠. 하지만 자기 정보가 좀 민감하다 그러면,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병 같은 거나 의료비 같은 경우는 노출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죠. 혹시나 이제 우리 아버지가 몸이 아픈데 그 병원비 굳이 노출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거 노출하고 싶지 않으시면 5월 달에 사실 엄청 어렵진 않아요. 네. 홈택스에서 사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넣어서 거의 똑같이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네. 민감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셔라. 오히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할 부분은 없어요? 올해 뭐 달라져. 세법은 사실 이게 연마다도 달라지지만 분기마다도 달라지고 너무 변화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뭐 달라진 거는 없나요? 그나마 이번에 좀 좋은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공제로 썼던 뭐 아버지의 소득, 네. 어머니의 소득, 네네. 소득을 그동안에 맨날 몰랐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은 6월까지 번 소득, 그다음에 나머지 소득은 한 9월까지 번 소득에 대해서 국가가 미리 체크한 다음에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는 당연히 소득이 없을 줄 알았는데 소득이 포착된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기본공제로 넣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것들, 부양가족을 넣으면 안 되겠죠. 네. 이거 관련된 추징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챙겨봐라라고 말씀을 첫 번째로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것만 잘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인적공제 잘못 쓴 거는 바로 전화 와요, 국세청에서. 네, 내가 그동안에 이거 파악 못하고 억울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급여도 사실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세금에서는 그런 제도가 많아요. 연말정산은 총급여 7천만 원 이상은 당신 적용 못 받아. 총급여 8천만 원 이상은 적용 못 받아. 이런 제도가 몇 개 있어요. 근데 본인이 아직도 7천만 원 이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7천만 원 살짝 넘었는데 어떤 제도들 몇 개 못 받아서 공제 넣으면 안 되는데 잘못해서 신청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런 거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에서 필터를 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내 기존엔 6,900만 원이었다. 이번 7,100만 원 됐는데 세금 오히려 막 엄청 더 왕창 많이 낸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막 물어보시는데 아니 7천만 원 넘으셔서 이 공제 몇 가지를 못 받았다. 그러게 이제 말씀은 드리겠지만 본인이 미리 공부를 해라 제발. 그런 얘기도 많이 드려요. 마지막으로 요거 짧은 시간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만약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비거주 그 1주택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을 맞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거 없애겠다. 그거는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여기 나는 1주택이라서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분들도 이제 분들이? 세법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양도 차익에 따라서 원래는 이제 다 보유 40%, 거주 40%에서 80% 적용을 네, 해줬는데 이게 양도 차익이 20억 원 넘어가면 극단적으로 가장 높은 구간인데 이제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당론인데 50%까지 낮추겠다 이거를.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 50% 차이가 뭐 해봤자 얼마나 나냐.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한 2억 5천만 원 차이 나요. 그러면은 이제 2억 5천만 원? 잠깐만 이건 꽤 그래요. 센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직 이제 이게 뭐 시행된 건 아니지만 뭐 대비해서 이것도 팔아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좀 거주를 어려운 것 하는 같아요. 네. 그래서 만일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같은 세대 내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환을 하거나 뭐 이런 전략들도 생각해 봤는데 교환? 예. 그러니까 똑같이 이 세대도 아파트 같은 단지 네네. 내에서 앞동에서 이분도 비과세고 나도 비과세요. 둘이 부동산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전략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나는 여기 너무 살기 좋아. 그러면 나 팔고 이거 새로 살 거야. 네. 내가 팔고 새로 살려 한테 매물이 없으면 갑자기 큰일 나요. 그렇죠. 붕 떠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신도 여기서 계속 사실 거죠? 저도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당신도 비과세죠? 네. 나도 비과세입니다. 자, 우리 교환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빠져나가요. 양도소득세는 각자네요. 근데 80%를 적용받았을 때와 50%가 갑자기 됐었을 때 세금을 더 내는 그 가액이 너무 크다 그러면 교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바로 나오네요. 바꿔 살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근데 요거는 이런 약간 거를 해봤으면, 생각을 네. 해야 된다라는 게 피로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금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게 많으실 텐데 오늘은 시간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새해에도 저희 3프로TV나 언더스탠딩 자주 나오셔서 자주 불러주십시오. 그 이슈 있을 때마다 네. 우리 또 리치 대표님이 우리를 리치하게 만들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좀 많이 알겠습니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무법인 리치 이장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